저는 한도연입니다. 62세죠. 35년간 은행에서 성실히 일해왔습니다. 지점장까지 올라갔으니 나름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해왔어요. 오늘이 마지막 근무일이었습니다. 명예퇴직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이 붙었지만 사실 조기 퇴직이나 다름없었죠. 요즘 은행들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우리 같은 베테랑들을 정리하고 있거든요. 젊은 직원들이 더 효율적이고 비용도 적게 든다는 게 이유였어요. 퇴근길에 집으로 향하는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35년 동안 매일 아침 7시에 집을 나서서 밤 9시에 들어오던 생활이 끝났다니.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할까요? 갑자기 앞이 캄캄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지하철에서 내려 집까지 걸어가는 10분 동안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35년간 한 번도 쉰 적이 없었거든요. 연차도 거의 안 쓰고 주말에도 일하러 나가곤 했죠. 가족들과 보낸 시간보다 회사에서 보낸 시간이 훨씬 많았어요. 집에 도착하니 아내 미정이 웃으며 맞아줬어요. 여보,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좀 쉬셔도 되겠네요. 미정의 얼굴에 안도감 같은 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마 남편이 집에 계속 있게 되어서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35년간 혼자 집안일을 도맡아 하던 미정에게는 갑자기 남편이 집에 상주하게 된다는 게 큰 변화일 테니까요. 저녁을 먹으며 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퇴직금은 얼마나 나와요? 생각보다 적어. 앞으로 조심해서 써야겠어. 사실 퇴직금은 4억 정도 나왔습니다. 거기다 그동안 꾸준히 모아둔 적금과 펀드까지 합치면 총 8억 정도 되었죠. 미정에게는 일부러 적게 말했어요. 너무 많다고 하면 함부로 쓸까 봐서요. 제가 평생 모은 돈이니까 신중하게 관리해야 했습니다. 8억이면 우리 둘이 살기엔 충분하지 않을까? 속으로 계산해봤어요. 월 200만 원씩 쓴다면 30년 넘게 쓸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집은 전세로 살고 있으니까 주거비 부담도 크지 않고요. 그날 밤 혼자 서재에 앉아 통장들을 확인했습니다. 8억이면 노후에 충분한 돈이었어요. 하지만 왠지 불안했습니다. 물가도 오르고 의료비도 많이 들 텐데 정말 이 돈으로 평생 살 수 있을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더 불려놔야 하는 건 아닐까? 며칠 후 은퇴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후배들과 동료들이 모여서 작은 모임을 가졌죠. 그 자리에서 오랜 친구인 권영수를 만났어요. 도연아, 이제 시간 많이 생겼지? 작은 투자라도 해보는 게 어때? 권영수는 요즘 투자 브로커로 일하고 있었어요. 은행 다닐 때부터 돈 냄새를 잘 맡는 친구였죠. 항상 부업이나 투자 이야기를 하곤 했었거든요. 아니야. 나는 안전하게 예금만 할 거야. 요즘 예금 금리로 어떻게 살아?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잡는데. 1년에 3%씩 돈이 줄어드는 거나 마찬가지야. 권영수가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평생 은행에서 일하면서 투자로 망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대출받아서 주식하다 집까지 날린 사람들, 펀드에 몰빵하다가 노후 자금 다 잃은 사람들. 그런 모습들이 생생하게 기억났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권영수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정말로 이대로 예금만 해놓고 있어도 될까? 물가가 계속 오르면 실질적으로는 돈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하지만 안전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저는 원리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니까요. 그날 밤 서재 금고에서 통장들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8억이라는 숫자를 보니 마음이 조금 안정되었어요. 이 돈만 있으면 미정과 저 둘이서는 충분히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때까지는 말입니다. 은퇴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미국에서 유학 중이던 딸 지우가 갑자기 귀국한 거예요. 아빠, 저 이제 한국에서 사업할 거예요. 지우가 현관에 캐리어를 끌고 들어오며 선언했습니다. 경영학 석사를 마치고 돌아온 지우는 예전보다 더 당차 보였어요. 유학하기 전에 순종적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이었죠. 무슨 사업? 스타트업이요. AI 관련 서비스 개발하려고 해요. 제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스타트업이라니. 그런 불안정한 일로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그런다지만 제 딸까지 그럴 줄은 몰랐습니다. 지우야, 차라리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게 어떠니? 안정적이잖아. 아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공무원이요. 저는 제 사업을 하고 싶어요. 지우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유학을 다녀오더니 완전히 사람이 바뀐 것 같았어요.
예전 같으면 제 말에 고분고분 따랐을 텐데 이제는 자기 주장이 뚜렷하더라고요. 미정이 중간에서 말려들었어요. 그래도 지우 생각도 들어봐야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래. 당신은 가만히 있어. 내가 딸과 이야기하는 중이야. 제가 좀 심하게 말했나 봐요. 미정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35년간 억눌려 살던 미정에게는 제가 집에 있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일 텐데 이런 식으로 말하면 더 답답해할 거예요. 며칠 후 지우가 연인을 데려온다고 했습니다. 서준혁이라는 남자였어요. 35세로 지우보다 3살 많았죠. 안녕하세요, 아버님. 서준혁입니다. 준혁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옷차림도 단정하고 말투도 점잖았어요.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왠지 믿음이 가지 않았어요. 너무 완벽해 보여서 오히려 의심스러웠죠. 무슨 일 하세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IT 관련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회사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아직 작습니다. 하지만 성장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준혁의 답변은 모호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지 않더라고요. 직원이 몇 명인지, 연매출이 얼마인지, 주요 고객이 누구인지 물어봐도 두루뭉술하게 넘어갔어요. 이런 남자를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저녁 식사를 하면서 준혁과 지우가 사업 계획을 설명했어요. 듣다 보니 너무 허무맹랑했습니다. 자본금은 얼마인지, 시장 분석은 제대로 했는지, 경쟁업체는 어떤지, 위험 요소는 뭔지 물어봤지만 시원한 답변이 없었어요. 아버님, 요즘은 아이디어가 중요해요. 자본은 나중에 투자 받으면 되고요. 준혁의 말에 화가 났습니다. 투자를 받는다고 그렇게 쉽게 말하다니. 평생 은행에서 일하면서 이런 허황된 계획으로 대출 받으려는 사람들을 수없이 봤거든요. 대부분이 실패로 끝났어요. 식사가 끝나고 준혁이 화장실에 간 사이 저는 우연히 그의 전화 통화를 들었습니다. 네, 큰 건을 성사시킬 기회가 생겼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목소리가 제가 아는 점잖은 준혁과는 달랐어요. 뭔가 음험하고 계산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큰 건이 뭘까요? 혹시 저희 가족과 관련된 일인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미정과 이야기했어요. 저 남자 뭔가 이상해. 왜? 나는 괜찮던데. 지우도 좋아하고.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워. 그리고 사업 내용도 구체적이지 않고. 미정은 제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서준혁. 그 남자에게는 뭔가 비밀이 있다고. 그리고 그 직감은 곧 현실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며칠 후 미정이 시장에 갔다가 이상한 일을 겪었다며 집에 돌아왔습니다. 여보, 오늘 시장에서 이상한 사람을 만났어요. 누구? 이상하라는 여자인데 당신을 안다고 하더라고요. 과거에 당신한테 뭘 배웠다나? 제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이상아. 그 이름을 들으니 20년 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당시 저는 은행 대리였고 이상하는 신입사원 교육을 받는 후배였죠. 그리고 그때 잠깐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아, 그 사람. 옛날에 잠깐 같이 일했던 후배야.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정이 눈치챘을까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런데 이상해. 그 사람 아들이 있던데 나이가 19살이래. 그런데 당신을 정말 많이 닮았어. 피가 거꾸로 도는 기분이었습니다. 19살. 그러면 20년 전에 태어났다는 뜻이잖아요. 바로 이상아와 제가 잠깐 만났던 그때 말이에요. 설마 그 아이가. 그게 무슨 상관이야. 사람 닮는 경우 많잖아. 그래도 정말 신기했어. 특히 코랑 입술이 당신이랑 똑같더라고. 처음엔 당신 조카인 줄 알았을 정도야. 미정이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 저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설마 이상화가 그때 일을 미정에게 말한 건 아니겠죠? 아니면 혹시 그 아이가 정말 그 사람 지금 뭐해? 혼자서 아들 키우고 있다던데. 남편은 일찍 돌아가셨대. 남편이 돌아가셨다고요? 그러면 그 아들은 정말로. 아니야. 생각하지 말자. 그럴 리 없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 거야.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상아와의 일은 정말 오래된 과거였어요.
결혼 초기에 미정과 잠깐 별거했을 때 일어난 일이었죠. 당시 저는 외로웠고 이상하도 힘들어하는 것 같았어요. 단 한 번의 실수였는데 그것이 이제 와서 문제가 될 줄이야. 며칠 후 더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우가 이상아의 아들 민준이를 집으로 데려온 거예요. 아빠, 이 친구가 민준이에요. 같은 대학 다녀서 친해졌어요. 민준이를 보는 순간 충격이었습니다. 정말로 저와 닮아 있었거든요. 젊은 시절의 제 모습과 거의 흡사했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준이가 인사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혹시 정말 제 아들이라면 지금까지 아버지 없이 자랐다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미정도 민준이를 보더니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 정말 우리 아빠랑 닮았네. 신기하다. 그래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민준이가 웃으며 대답했는데 그 웃는 모습까지 저랑 똑같았어요. 이제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는 동안 저는 민준이를 계속 관찰했습니다. 말투, 행동, 심지어 젓가락 쓰는 방법까지 저와 비슷했어요. 밥을 먹을 때 국물을 마시는 소리, 음식을 씹는 방식, 고개를 갸웃거리는 습관까지. 이건 우연의 일치일 수가 없었습니다. 민준아,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시니? 네,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혼자서 저 키우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아팠습니다. 만약 정말 제 아들이라면 저는 20년간 아버지 역할을 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날 밤 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여보, 혹시 그 이상화 씨와 무슨 일 있었던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그냥 동료였어. 그런데 민준이가 너무 당신 닮았잖아요.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미정의 의심 어린 눈빛을 보니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제 착각일 수도 있고요.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냥 우연히 닮은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민준이, 그 아이는 제 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20년 전의 실수가 이제야 저를 찾아온 겁니다. 민준이가 집에 온 지 며칠 후 준혁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제안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아버님,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관심 있으시면 소개해드릴까요? 투자. 나는 그런 거 안 해. 안전한 투자예요. 정부에서 보증하는 사업이고 수익률도 연 15% 정도 됩니다. 15%라고요? 요즘 예금 금리가 3%도 안 되는데 15%라니. 솔깃하긴 했지만 의심스러웠어요. 그런 좋은 투자처가 어디 있어?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에요. 태양광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인데 정부 지원도 받고 있어서 안전해요. 준혁이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그럴듯한 사업 계획서와 정부 승인 서류들이 있었어요. 로고도 제대로 찍혀 있고 도장도 선명했죠. 하지만 여전히 믿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지우 아빠, 나도 한번 보자. 미정이 관심을 보였어요.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보이는데 요즘 예금만 해놔도 돈이 줄어든다잖아. 그날 저녁 권영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도현아, 준혁이라는 친구가 너한테 투자 얘기했지? 나도 그 사업에 투자했는데 정말 괜찮더라. 너도 투자했어? 응. 벌써 3개월째인데 매달 수익금 나오고 있어. 요즘 다들 한다. 권영수의 말을 듣고 나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오랜 친구가 직접 투자했다고 하니 믿을만 했어요. 게다가 실제로 수익금을 받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투자했어? 나는 2억 넣었는데 한 달에 300만 원씩 나와. 은행 예금하고는 비교도 안 돼. 월 300만 원이라니. 연 3,600만 원이면 18% 수익률이었어요. 정말 엄청난 수익률이었습니다. 며칠 고민한 끝에 결정했습니다. 일단 작은 금액부터 시작해보기로 했어요. 5천만 원 정도 투자해보죠. 현명한 선택이에요, 아버님.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준혁이 기뻐하며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서류에 서명하면서도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이미 늦었죠. 한 달 후 정말로 수익금이 들어왔습니다. 75만 원이었어요. 5천만 원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죠. 연 18% 수익률이니 준혁의 말보다 더 좋았습니다.
어떠세요? 괜찮죠? 준혁이 자신있게 물었어요. 저도 만족스러웠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안전한 투자인 것 같았어요. 두 번째 달에도 수익금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90만 원이었어요. 수익률이 더 올랐다는 뜻이었죠. 아버님, 투자금을 늘리시는 게 어떨까요? 지금이 최적의 시기예요. 준혁의 제안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안전하고 수익률 좋은 투자처를 놓칠 수는 없었어요. 권영수에게 다시 확인해봤어요. 영수야, 너는 얼마나 투자했어? 나도 3억 넣었어. 이제 월 500만 원씩 나오고 있어. 정말 대박이야. 월 500만 원이라고요? 그러면 연 6천만 원, 수익률이 20%가 넘는다는 얘기였어요. 이 정도면 정말 놓칠 수 없는 기회였습니다. 결국 저도 3억을 추가로 투자했어요. 총 3억 5천만 원을 맡긴 셈이었죠. 남은 돈 4억 5천만 원으로도 충분히 노후를 보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모든 것이 정교한 함정이라는 것을. 준혁과 권영수가 저를 노린 사기라는 것을. 달콤한 수익률에 눈이 멀어서 제 자산의 절반을 넘겨준 셈이었죠. 투자를 늘린 후 한동안은 평온했습니다. 매달 꾸박꾸박 수익금이 들어왔고 저는 제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서서히 이상한 조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지우와 준혁의 결혼 준비가 본격화되었어요. 미정은 마음에 드는 사위를 얻게 되어서 기뻐했습니다. 지우 아빠, 준혁이 정말 괜찮은 것 같아. 사업도 잘 되고 있고 지우한테도 잘해주고. 아직 모르는 거야. 사람은 오래 봐야 알 수 있어. 저는 여전히 준혁을 믿지 못했어요. 뭔가 가면을 쓰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투자 수익은 계속 나오고 있어서 경계를 늦췄던 것도 사실입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준혁이 또 다른 제안을 했어요. 아버님, 이번 기회에 투자를 더 늘려보시는 게 어떨까요?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는데 초기 투자자들에게는 특별 혜택을 준대요. 또 투자하라고? 네. 이번에는 수익률이 더 높을 것 같아요. 연 25% 정도 될 것 같은데. 25%라니. 정말 엄청난 수익률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너무 좋은 조건 아닌가요? 며칠 후 권영수가 찾아왔어요.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하는데 또 투자 얘기가 나왔습니다. 도현아, 이번 기회 놓치면 안 돼. 나는 추가로 2억 더 넣었어. 너 지금까지 얼마나 투자했어? 총 5억. 월 수익이 1천만 원 넘어. 진짜 대박이야. 월 1천만 원이라고요? 그러면 연 1억 2천만 원, 수익률이 24%가 넘는다는 얘기였어요. 정말 엄청난 수익이었습니다. 권영수의 말에 혹해서 결국 추가 투자를 결정했어요. 남은 돈 중에서 2억을 더 투자했습니다. 이제 총 5억 5천만 원을 투자한 셈이었죠. 그러면서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민준이가 자주 집에 놀러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지우 때문인 줄 알았는데 저와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하더라고요. 삼촌, 제가 숙제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민준이가 저를 삼촌이라고 부르는데 가슴이 아팠어요. 정말 제 아들이라면 아버지라고 불러야 하는데. 무슨 숙제인데? 경제학 리포트예요. 은행 업무에 대해서 써야 하는데 삼촌이 전문가시잖아요. 민준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확신이 들었어요. 이 아이는 분명 제 아들이었습니다. 말하는 것부터 생각하는 방식까지 저와 너무 달랐거든요. 미정도 점점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민준이가 정말 우리랑 가족 같지 않아요? 특히 당신하고 너무 닮았어. 그냥 우연히 닮은 거야. 우연치고는 너무 많이 닮았어요. 혹시 그 이상아 씨와. 무슨 소리야. 그런 말 하지 마. 미정의 추궁에 화를 냈지만 속으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민준이는 제 아들이 맞았습니다. 한편 지우와 준혁의 결혼식 날짜가 정해졌어요. 2개월 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이 결혼을 반대했어요. 지우야, 정말 준혁이와 결혼하는 게 맞니? 왜 또 그래요? 아빠, 준혁이 오빠 뭐가 문제예요? 뭔가 믿음이 안 가.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워. 아빠는 누구든 마음에 안 들어 하시네요. 지우가 화를 내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미정도 제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지우 아빠, 너무 고집 부리지 말아요.
준혁이도 괜찮은 사람 같은데.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준혁에게는 뭔가 숨기는 게 있다고. 그리고 그 직감은 곧 현실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투자금이 5억 5천만 원까지 늘어나면서 저는 욕심이 생겼어요. 이 정도 수익률이면 남은 돈까지 모두 투자해도 괜찮을 것 같았거든요. 준혁아, 나머지 돈도 투자할 수 있나? 물론이에요, 아버님.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프로젝트가 곧 마감되거든요. 결국 남은 2억 5천만 원까지 모두 투자했습니다. 총 8억 원, 제 전 재산을 투자한 셈이었죠. 미정에게는 일부만 투자한다고 거짓말했어요. 하지만 그때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수익금 지급이 조금씩 늦어지기 시작했어요. 결혼식 일주일 전 충격적인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준혁으로부터 온 전화였어요. 아버님, 죄송합니다. 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 프로젝트에 차질이 생겨서 투자금 회수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투자금 회수가 어렵다고요? 무슨 소리야? 설명 좀 제대로 해. 정부 승인이 취소되면서 사업이 중단되었어요. 법적 분쟁에 휘말려서. 전화기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8억 원이 날아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내 돈은 어떻게 되는 거야?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준혁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는 차가운 계산이 깔려 있었어요. 이 순간 깨달았습니다. 당했구나. 집에 돌아가서 미정에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전 재산을 날렸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권영수에게 연락했는데 전화가 안 되더라고요. 집에 찾아가니 이미 이사를 간 상태였어요. 권영수 씨, 3일 전에 급하게 이사 갔어요. 해외로 간다고 하던데. 이웃의 말을 듣는 순간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권영수까지 사라졌다는 것은 이 모든 게 사기라는 뜻이었어요. 집에 돌아오니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상아가 와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20년 만에 보는 이상아였어요. 여전히 예뻤지만 얼굴에 고생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이상아 씨, 웬일이세요? 선생님과 꼭 할 말이 있어서요. 미정이 우리 사이를 오가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한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 얘기 들으셨죠? 우리 아들. 네, 지우 친구라고 들었어요. 선생님, 민준이는 선생님 아들입니다. 드디어 나온 말이었어요. 미정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20년 전 일이에요. 선생님과 제가. 그때 민준이가 생겼어요. 이상아가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지금까지 혼자 키웠는데 이제는 아이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미정이 저를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미정아, 내가 설명할게. 대답만 하세요. 사실이에요? 그 순간 미정이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20년간 속고 살았네요. 바보처럼. 미정아, 정말 옛날 일이야. 우리가 별거 했을 때 한 번. 한 번이면 괜찮나요? 한 번이면 용서가 되나요? 미정의 절규가 온 집안을 울렸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지우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이상아 이모? 지우가 이상아를 알아봤어요. 그럼 그동안 만나고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지우야, 너 이분 알아? 네, 민준이 엄마세요. 그런데 무슨 일이에요? 이상아가 지우를 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지우야, 미안해. 민준이는 너의 오빠야. 뭐요? 지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제가 입을 열기 전에 미정이 소리쳤어요. 당신 아버지가 20년 전에 바람을 피웠어. 그래서 아들이 있다는 거야. 지우가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아빠, 정말이에요? 지우야, 아빠가 설명할게.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8억 원을 잃은 것보다 더 큰 걸 잃었다는 것을.
가족을 잃었다는 것을. 여보, 은퇴금이 얼마라고 했죠? 설마 그것도 거짓말은 아니겠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은 지옥 같았습니다. 미정은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고, 지우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으니 모든 게 허무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정이 나와서 차갑게 말했어요. 은퇴금 얼마예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전부 투자했어. 그런데 사기를 당했어. 뭐라고요? 미정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8억 원 전부? 미안해, 미정아.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 미쳤어요. 어떻게 전 재산을 투자해요? 미정이 히스테리를 부렸어요. 당연한 반응이었죠. 그럼 이제 우리가 뭘로 살아요? 집도 전세인데. 맞습니다. 집도 전세였어요. 전세금 3억 원과 생활비로 쓸 돈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지우가 들어왔어요. 밤새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아빠, 준혁 오빠가 사라졌어요. 뭐? 연락도 안 되고 회사도 문 닫혔어요. 완전히 잠적했어요. 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준혁과 권영수가 한패였던 거예요. 저를 노린 정교한 사기였던 겁니다. 결혼은 어떻게 할 거야? 취소할 거예요. 그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지우도 당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남자가 자신의 아버지를 노린 사기꾼이었던 겁니다. 며칠 후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전세 계약이 만료된다는 통지를 받은 거예요. 집주인이 집을 팔기로 했다는 거였습니다. 한 달 안에 나가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급하게 팔아야 하는 상황이라서요. 집마저 잃게 생겼어요. 전세금 3억 원도 돌려받겠지만 이걸로 새로운 집을 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요즘 전세 시세가 많이 올랐거든요. 미정이 절망에 빠졌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요?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일단 작은 집이라도 구해보자. 무슨 돈으로요? 당신이 다 날려버렸잖아요. 매일이 전쟁 같았어요. 미정은 저를 원망했고, 지우는 실망했고, 저는 모든 걸 잃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아가 다시 찾아왔어요. 선생님, 저희 집에 오셔서 지내시는 게 어때요? 무슨 소리예요? 민준이도 아버지와 함께 살고 싶어 하고, 저도 선생님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이상아의 제안이었지만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미정 앞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미정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이요. 뭘로요? 믿음도 돈도 없는데. 미정의 분노는 식을 줄 모르고 계속됐어요. 하지만 그럴 만했어요. 20년간 모르고 살았던 남편의 비밀, 그리고 전 재산을 날린 것까지. 용서받기 어려운 일들이었으니까요. 결국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갔어요. 보증금 5천만 원짜리 월세 방이었습니다. 35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졌어요. 지우가 취업 준비를 하겠다고 했어요. 아빠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 제가 돈 벌어서 가족 부양할게요. 가슴이 아팠어요. 딸이 저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한다는 게. 원룸으로 이사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숨기고 거짓말할 수는 없었어요. 미정아, 지우야. 내가 모든 걸 고백할게. 거실이라고 하기도 민망한 작은 공간에 3명이 앉았어요. 저는 20년 전 이상아와의 일부터 최근 투자 사기까지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이상아와는 정말 한 번뿐이었어. 우리가 별거 했을 때였고 외로움을 참을 수 없어서 저지른 실수였어. 미정이 차갑게 말했어요. 실수라고 해서 용서될 일인가요? 아니야. 용서받을 생각은 안 해. 다만 이제라도 진실을 말하고 싶었어. 지우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어요. 그럼 민준이는 정말 제 오빠예요? 그래. 너한테 오빠가 있었어. 미안하다. 지우가 한참 울더니 말했어요. 그래도 아빠니까. 가족은 가족이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모든 걸 잃었지만 딸의 사랑만큼은 잃지 않았구나. 미정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조금은 누그러진 것 같았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 건데요? 일자리를 구해볼게. 아직 건강하니까 뭐라도 할 수 있을 거야. 다음 날부터 일자리를 찾아다녔어요.
62세 나이에 새로 시작하기는 쉽지 않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 달 후 시장에서 작은 반찬 가게 일자리를 얻었어요. 하루 8시간, 월 180만 원이었습니다. 은행 지점장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지금의 저에게는 소중한 일이었어요. 미정도 파트타임으로 청소 일을 시작했어요. 서로 원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 와서 서로 탓해봤자 달라질 건 없으니까요. 지우는 결국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아빠 말이 맞았어요. 안정적인 게 최고예요. 씁쓸했지만 현실적인 선택이었어요. 어느 날 일을 마치고 집에 오는데 시장 한편에서 익숙한 얼굴을 봤어요. 준혁이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된 간판 아래서 새로운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눈이 마주쳤지만 준혁은 모르는 척했어요. 저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제 와서 따져봤자 소용없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서 미정과 지우에게 말했어요. 준혁을 봤어. 어디서요? 시장에서. 다른 이름으로 장사하고 있더라. 지우가 분해했어요. 신고해야죠. 증거도 없고 이미 돈도 날아간 걸 어떻게? 그냥 잊기로 했어요. 복수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살지 생각하는 게 더 중요했으니까요. 한편 민준이가 가끔 찾아왔어요. 이제는 아버지라고 부르더라고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처음 들어보는 호칭이었지만 기뻤어요. 20년 늦었지만 아들을 얻었으니까요. 미정도 민준이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우리 핏줄이니까. 시간이 흘러 6개월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생활이지만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어느 날 저녁, 4명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힘들어도 우리가 함께 이겨내자. 모든 걸 잃었지만 진짜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62세에 새로 배운 인생의 진리였어요.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실한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그것이 제가 저지른 실수에 대한 진정한 속죄라고 생각하거든요.